토트넘이 최근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과거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알란 허튼이 한 말이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20일 보도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손흥민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빅머니를 만질 때가 됐다.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알란 허튼은 손흥민에게 뭐든 다 해줘야 한다고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허튼은 손흥민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 그냥 해줘라. 손흥민은 센세이션하다. 토트넘이 고전하고 있을 때도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스피드가 있고 영리하며 어떤 방법으로도 골을 넣는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팬들 또한 손흥민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3일 오전 열린 유로파 리그에서 고작 30분을 뛰고 시즌 9호 골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5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는 킥오프 45초 만에 번개골로 올 시즌 가장 이른 시간 득점한 데 이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다시 2패의 득점 공동선두에 올라섰고 무엇보다 2패 통산 60호 골이라는 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더욱 주목받은 것은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손흥민이 교체되어 나오자 팀이 완전히 무너져 3대3으로 비긴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나가고 들어간 베일은 한때 토트넘의 전설이라 불렸지만 이날 경기로 극명하게 데뷔되었습니다. 토트넘 셔우드 전 감독은 베일이 팀 밸런스를 흔들었고 그 결과 토트넘이 웨스트햄과 무승부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셔우드 전 감독은 손흥민은 베일보다 더 빠르다. 계속 훈련을 했고 준비된 선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일은 한때 압도적인 스피드로 정평이 나 있었던 월드클래스 윙어로 극찬받아왔지만 현재 손흥민이 이보다 더 빠르고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영국의 언론들은 이 같은 손흥민 재계약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하나같이 손흥민은 모든 감독들이 꿈꾸는 공격수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아예 분석 그래프를 가지고 세 가지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팀의 목표와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데뷔해서 첫 시즌 모든 토트넘 골의 15%를 득점하거나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손흥민은 33%까지 올랐으며 케인의 기여도 30%를 능가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에는 40%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토트넘 승리의 기여도와 영향력이 올 시즌 5경기만 들여다보면 메시 수치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특정 선수가 팀 승리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카터의 지수에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 526.7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리오넬 메시가 418.2인데 이보다 훨씬 높게 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손흥민의 글로벌 인지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영입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클럽이 되었습니다. 이미 토트넘은 많은 국내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등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BBC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토트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늘어났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저평가된 선수로 불려왔습니다. 지난 5월 영국 풋볼 365는 손흥민의 국적 때문에 저평가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풋볼 365는 브라질인이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슈퍼스타가 됐을 것이고 영국인이었다면 몸값이 1억 파운드 하나로 1,500억 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은 오로지 실력으로 이 같은 차별을 뚫고 아시안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일 영국 언론 토크스포츠는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를 제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로 올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 유명 패널 제인슨 컨디는 손흥민은 아마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마네와 살라를 생각하고 손흥민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손흥민과 살라 모두 훌륭한 선수다. 하지만 손흥민은 살라보다 덜 이기적이다. 나라면 손흥민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프랑스 스포츠 기업 스코어스는 세계 올스타와 유럽 올스타를 올렸는데 여기서 손흥민은 메시 네이마르와 함께 세계 올스타 삼각편대에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메시 네이마르와 비교될 정도의 위치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면서 팀 내 최고 주급을 받는 케인과 은돔벨레의 버금가는 액수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케인과 은돔벨레는 주급으로 20만 파운드, 한화로 약 2억 9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손흥민의 현재 주급은 15만 파운드, 하나로 약 2억 2천만 원으로 이들보다 아래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손흥민이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급이 20만 파운드를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손흥민의 가치에 비하면 이도 너무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짜다고 소문난 토트넘 레비 회장의 불문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팀 내 핵심 자원으로 분류된 선수는 계약 기간이 단 2년 남은 상태에서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이적을 시키는 불문율을 바탕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지금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지 새로운 빅클럽으로 도전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토트넘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9,090만 파운드를 받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시킨 가레스 베일 또한 지난 2013년 팀을 떠날 당시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상태였습니다. 1992년생, 손흥민은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30이 됩니다. 아직 한동안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연령대이지만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활약만으로도 토트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레전드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아쉽다고 지적하는 건 프로 데뷔 이래 우승 트로피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을 기대받고 있지만 앞으로 B클럽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나올 전망입니다. 손흥민은 10년 전 독일 함부르크와 4년 계약을 맺으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함부르크는 손흥민의 주급으로 1만 파운드, 하나로 약 1,469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손흥민은 그 후로 10년 만에 20배 이상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캐리어 단신으로 어린 나이에 독일로 떠났던 손흥민은 결코 쉽지 않은 유럽 무대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영표는 10년에서 20년 후에는 차범근 박지성보다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손흥민이 은퇴 후 결혼하겠다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손흥민은 어떻게 축구를 그렇게 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메시나 호날두처럼 가정을 꾸리면서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선수도 많다. 하지만 그들처럼 천재성을 타고나지 못한 나는 24시간을 통째로 축구에 들이부어야 지금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축구를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축구만 해야 한다. 런던에도 유혹은 얼마든지 있다. 프리미어 리그 선수는 본인만 원하면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만끽할 수 있다. 젊고 돈도 많고 평소 시간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망각하지 않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 어린 시절 손흥민은 두 가지 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 그리고 유럽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꿈.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또 한 번 일본에 독점적으로 의존하던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즐거운 소식과 SK하이닉스의 인텔 메모리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일진 머터리얼즈가 국내 최초로 1.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반도체용 초극박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본 기업 미찌이가 독점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미찌이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극박은 전자, IT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동박 중에서 가장 얇은 제품인데요. 두께가 가장 얇은 제품인 만큼 제조 공정 난이도가 높아 그동안은 일본의 미쯔이사만 해당 두께의 반도체용 초극박을 제조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 초극박은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소재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제품들이 해가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소형화, 고집적화되고 있고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해당 제품의 시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내나 일본을 제외한 해외 기업들에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어서 일본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던 시장이었죠. 일진 머터리얼즈 측은 지난 2006년 초극박 제품 개발에 처음으로 성공했었고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인증을 받았으며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진 머터리얼즈는 국내의 대표적인 동박 업체죠. 동박은 커퍼 포일, 단어 자체가
구리, 방막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인쇄 회로 기판, 이 PCB 기판 등의 필수 소재로 많이 이용이 되었고, 현재는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나 그 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진 머터리얼즈뿐만 아니라 SK 넥실리스나 두산 소루스 등의 국내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SK가 투자한 것으로 이름이 알려진 중국의 왓슨 등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 반도체 초극박에 인증, 양산에 성공한 회사는 그동안 일본의 미찌밖에 없었죠. 그렇기에 동박 업계에서 이 초극박은 궁극의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공정, 일본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좋은 성과를 냈고, 추후 일본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뺏어와 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낸드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는 제외가 되었고, 인텔의 SSD, 낸드 단품, 웨이퍼, 그리고 중국의 다렌 생산시설 전체가 그 인수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매각 대금은 10조 3천억 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간 일본 키옥시아에 4조 원에 육박하는 지분 투자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장 큰 규모의 빅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계약은 SK 하이닉스와 인텔 둘 다에게 어느 정도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인텔의 점유율을 더하면 키옥시아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점유율 2위로 올라서고, 그간 D램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업 구조, 대략 D램과 낸드가 8대2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인수를 통해서 6대4 정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핵심은 SSD 사업이죠. SSD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시장 초기에는 인텔의 제품이 주축을 이뤘었고, SSD에서도 인텔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SSD에서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특히 컨트롤러, 이 솔루션 부분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이를 보강할 만한 훌륭한 딜이라는 해석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은 각기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해당 인수를 굉장히 환영하는 눈치가 많습니다. 중국 왕이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다렌에 위치한 생산 공장 건설에 3년간 3조 원을 투자했었지만 눈에 띄는 수익을 얻어가지 못했고, 현재 인텔은 주력 분야인 CPU에서 경쟁 업체인 AMD의 추격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메인 파트인 CPU에 집중하고 당장의 실적 개선을 이뤄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딜을 시행한 것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중국 다렌 공장 인수는 중국에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평을 했는데요.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중국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2017년 33%에서 2019년 46%로 증가세에 있는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중국의 우시에 D램 생산 공장을 갖고 있죠. 거기에 다렌 공장을 인수하면서 낸드 제품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중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다렌 공장에서는 64단, 96단 낸드 제품이 주력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대략 웨이퍼 기준 월 8만 장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괜찮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다렌 공장은 2010년부터 가동된 조금은 오래된 이 시설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인텔의 낸드 메모리 생산 방식이 이 플로팅 게이트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조금 구형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CTF 방식과 다른데, 이 기본적으로 3차원적인 입체 구조가 베이스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전하를 저장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플로팅 게이트는 실리콘에 전하를 저장하고 CTF는 절연체에 전하를 저장시키는데요. 이 10나노 이하에서 셀 간 간섭을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과 생산성을 더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량 메모리로서의 확장성은 CTF가 더 우위에 있던 것이죠.
반면에 플로팅 게이트 방식은 오래 사용해왔던 어느 정도의 검증된 방법이다 보니 조금 더 안전하고 원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인수한 다른 공장의 경우에는 이 플로팅 게이트를 활용해서 낸드 제품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써왔던 CTF 방법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나 인력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오히려 플로팅 게이트와 이 CTF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것이고, 플로팅 게이트를 적절히 공정에 섞을 경우에 오히려 원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설비 투자 개선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로 인해서 중국 내 투자가 증대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는 중국인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자립화, 이 반도체 굵기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죠. 특히 D램보다 기술 난이도가 낮은 이 낸드 메모리의 생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양쯔강 메모리는 실제로 지난 4월 이 128단 낸드 제품 샘플을 공개한 바 있었고, 올해 말에 양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미국은 이미 화웨이,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 SMIC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고, 그 다음 타겟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상당히